안녕하세요. 하늘의 역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 에너지를 탄생시킨 양자 물리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원자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 에너지를 꺼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융합이고요. 하나는 핵분열입니다. 글자 그대로 핵융합은 가벼운 원소들이 모여 무거운 원소를 만들며 에너지를 내는 과정입니다. 핵분열은 글자 그대로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들로 붕괴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원자 핵의 에너지는요, 철 상태가 가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에는 92가지의 원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물, 공기, 흙이다 4가지가 있다. 아니면 우리 동양의 테오보키가 화수, 목, 금, 토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제는 92가지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것이 수소고요. 그 다음에 헬륨 해가지고 우라늄까지 9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93번째, 94번째 원자들이 있는데요. 이건 좀 인공원소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오래 존재하지 못해요.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는 92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구슬이 있으면 굴러 내려가죠. 이쪽에 있어도 굴러 내려가죠. 즉 가벼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해서 이 철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 모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여서 핵융합이 돼서 철이 되려고 하고, 무거운 원소는 분열이 돼서 핵분열이 돼서 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정에서도 이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융합이라고 할 때는 뉴클리어 피전이라고 하고요. 핵분열이라고 할 때는 뉴클리어 피션이라고 합니다. 단어도 비슷해서 아주 혼돈하기 쉬워요. 신문 기사가 나면은 가끔 이게 바뀌어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융합은 뉴클리어 퓨전이고요. 핵분열은 뉴클리어 피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해요. 이 핵융합은요, 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원료가 수소인데 바닷물을 전기분해하면 다 수소하고 산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의 원료가 무궁무진해요. 근데 지금 왜 이 핵융합을 실용화하고 있지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소 원자를 이용해서 헬륨을 만들고 이렇게 핵융합을 시키려면 온도가 지금 최소한 1억 도가 필요해요. 근데 1억 도라는 온도를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료가 풍부해도 실용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핵분열은 원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빨리 동위원소 같이 빨리 반감을 해줘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내는데, 이 자연에 그런 방사성 원소가 흔하질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질 않다고요. 그러니까 원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원료를 구하기만 하면 설비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냥 여기다 갖다 놔도 반감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제어봉으로 반감하는 것을 폭발적으로 반감하는 것을 막는 기능이 더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그 실용화되어 있는 것은 핵 분열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 꿈의 에너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세계에서 거의 그 핵융합, 인공 핵융합을 거의 우리가 지금 이끌고 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과정이든 핵 융합이든 핵 분열이든 에너지를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핵 융합인지 핵 분열인지 모르면 그냥 핵 반응 그러면 됩니다. 영어로는 뉴클리어 리액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핵 분열인데 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핵 융합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당연히 수소하고 헬륨이 풍부하니까 그렇습니다. 가벼운 원소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그래서 핵 융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에너지원이죠. 자, 이거 수소 원자의 구조입니다. 양성자를 전자 하나가 돌고 있어요. 이건 뭐 실제로 수소 원자가 정확하게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만 교육적으로 설명하기 가장 이게 쉽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양성자는 전자보다 큽니다. 전자는 우리가 반지름을 정의하지 않아요, 물리학에서. 근데 양성자는 반지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량은 같습니다. 전기량이 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는 바깥에서 보면은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건 헬륨 원자입니다.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가 2개 있기 때문에 헬륨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이 2개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전기를 안 띠고 있는 2개 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가 2개입니다. 그래서 중성 헬륨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물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원자력은 전자기력보다 훨씬 강해요. 무슨 말이냐? 별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 양성자가 지금 플러스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면 서로 밀어내야죠.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입자 둘은 서로 밉니다. 전하가 다를 때만 잡아당기죠. 근데 왜 이 원자핵이 깨지질 않을까요? 왜 서로 밀어내지 않을까요? 그것은 원자핵이라는 더 강한 힘이 이 양성자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원자력이 전자기력보다 강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원자력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핵력이 있고 약한 핵력이 있는데, 저는 오늘 강한 핵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핵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양성자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 정도 크기에서만 이게 작동합니다. 즉,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어야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둘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전자기력은 작용하죠. 중력과 전자기력 같은 것은 원리적으로는 무한대의 거리 있어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원자력은 이 원자핵 크기 정도 가까이 있을 때만 작용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수소 원자 핵, 양성자를 말하죠. 지금 여기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제 전자가 다 벗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 4개가 모이면 헬륨 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중성자가 2개 생기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질량 차이가 있고, 그 질량 차이가 E는 mc 제곱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융합 과정입니다. 네, 융합해서 더 커졌죠. 수소가 모여서 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를 헬륨으로 우리가 모을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수소 원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부 다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원자력을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여기서 모여서 4개씩 모여서 헬륨을 만들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수소 원자들이 알아서 모이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뭡니까? 이 전자들이죠. 이 전자들이 지금 수소 그 원자 핵 양성자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 4개가 모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이 전자를 없애야 됩니다. 전자를 벗겨버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온도를 높이게 되면 이 전자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는 전자대로, 양성자는 양성자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이 온도가 섭씨 10,00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섭씨 10,000도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운이 있는데 온도가 섭씨 10,000도 아래다. 그러면 전자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운이 온도가 10,000도보다 높다. 그러면 대부분의 전자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섭씨 10,000도는 천체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온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000도가 넘는다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하면 4개가 이제 붙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역시 안 됩니다. 왜? 자, 양성자가 운 좋게 2개가 바짝 가까이 왔다 그래봐요. 엄청난 속도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벌써 접근할 때부터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면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붙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양성자와 양성자를 바짝 붙일 수가 있을까요? 바짝 붙이기만 하면 이제 원자력이 인수인계랍니다. 아까 원자력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원자 핵 정도 바짝 가야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방법은요, 온도를 더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 1,000,000도가 되면 천체 물리학에서는 약 섭씨 1,000,000도가 되면요, 이제 수소 원자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 아닙니까? 빨라서 양성자가 거의 접근하게 돼서 전자기적 반발력 때문에 멀어지려고 하기 직전에 핵력이 인수인계합니다. 붙이는 겁니다. 이 말은 천체 물리학에서는 약 1,000,000도가 돼야 비로소 수소들이 모여서 헬륨을 만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핵융합이 시작된다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1,000,000도가 되면은 마치 거짓말처럼 이제 별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에서는 이 온도를 점화 온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그니션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태양계 목성, 토성과 같은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진 행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성들이 핵융합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중심 온도가 1,000,000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목성, 토성과 같은 행성들은요, 중심 온도가 1,000,000도가 되면 마치 성냥으로 불을 켜서 이렇게 점화시키는 것처럼 핵융합을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옛날 오래전에 나왔던 스페이스 오디세이 2010이라는 그 SF 영화가 바로 목성을 점화시켜서 태양계 작은 별을 하나
더 만드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태양이란 밝은 별이 있는데 목성이란 또 흐린 별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체 물리학에서는 만도가 되면 그 전자들이 다 벗겨지고 그다음에 천만도가 되면 수소 원자들이 모여서 헬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별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뜨거운 불덩어리잖아요.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플라즈마 기체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의외로 별은 아주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이미 50억 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앞으로 50억 년을 더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에서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안정된 그 구조를 유지할까요? 자, 우선 별이 있어요. 그 별 안에 온도가 높겠죠. 예, 안이 제일 뜨거울 거 아닙니까? 우리 태양 경우는 표면 온도는 한 6,000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안의 온도는 약 1,500만 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압력이 중심이 높겠죠.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압력이 바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별은 또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2자 쓰고 0을 27개 붙이고 톤입니다. 읽지도 못해요. 그렇게 무거우니까 중력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중력은 별을 안으로 쥐어짭니다. 압력은 바깥으로 밀어내고 중력은 안으로 우겨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나리오가 짐작이 되죠. 압력이 이기면 별은 커집니다. 팽창합니다. 중력이 이기면 별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점을 찾아서 안정된 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양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까 중심 온도가 1,500만 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1,000만 도인 지역에서 점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고 남은 재가 된 헬륨은 안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왜? 무거우니까. 그 헬륨이, 근데 여기서 이 그림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심을 과장해서 그렸어요. 크게 그렸습니다. 실제로는 헬륨 핵은 거의 보일까 말까 합니다. 이 정도면요. 현재 우리 태양 상태 경우에. 그래서 바깥에는 수소가 있어도 1,000만 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핵융합이 점화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6,000도부터 쭉 10,000도, 20,000도에 들어가다가 온도가 약 1,000만 도가 되는 어떤 그 구면이 있겠죠. 그 구면에서 핵융합이 진행되면서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와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우리 태양 전체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륨은 이 안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헬륨은 우리 태양의 경우 더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재로서 남아있다가 나중에 핵융합으로 상당히 많은 수소가 고갈되면 그냥 식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헬륨이 모여서 탄소나 질소 같은 다음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1억 도 가까운 온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헬륨도 점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화시킬 수 있는데 온도가 1억 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해는 중심이 1,500만 도에서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륨이 그냥 타고난 연료 재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별들을 가면요, 중심 온도가 1억 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만들었는데 이 헬륨이 다시 점화가 돼가지고 탄소, 질소,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온도가 계속 높다면, 충분히 높다면 탄소, 질소, 산소의 핵이 네온 마그네슘을 거쳐서 결국 철까지 만듭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이 모든 원소의 핵 반응의 종착역입니다. 핵 융합을 하든 핵 분열을 하든 철의 원자 핵들이 모이게 되면 모든 핵 반응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무시무시하게 무거운 철의 핵이 남게 됩니다. 재밌죠? 예. 근데 별이 일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내부가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결국 이 별이 폭발해서 이 거죽이 다 날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뭐가 남을까요? 이 철심이 남습니다. 근데 이 철심이 남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 막 무지하게 무거운 원소가 있어요. 뭐 이게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수없이 많은 전자들이 막 지멋대로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압력이 크니까 계속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눌러대니까 전자는 결국 플러스전기를 가진 양성자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가 만나면 결국 중성자가 됩니다. 결국 양성자 뭐 구분할 것도 없이 양성자는 다 없어지고 전자들은 다 포획이 돼서 중성자만 있는 무시무시한 천체가 됩니다. 이런 천체를 우리가 중성자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성자별은 얼마나 강하게 그 외부 압력이 작용했는지 크기가 약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이 그 중심 핵만 남은 경우에도 약 반지름 지름이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만한 거예요, 별이. 우리가 옛날에 블랙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방정식을 발표하니까 그 방정식을 보고 슈바르츠 실트가 내가 풀었어. 그 답은 우리 태양의 경우 3km야. 그렇게 발표를 했죠. 즉 우리 해의 경우 반지름이 3km가 되면 블랙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해를 3km로 만드냐? 그것은 우리 지구가 반지름 9mm가 되는 거와 같은 공정이다. 그 불가능하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블랙홀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고 강의했죠. 바로 지난 시간에. 근데 이제 블랙홀이 백조가 됩니다. 화려한 백조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슈바르츠 실트가 푸른 대로 하면은 3km가 됐을 때 2초의 각도만큼 빛이 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해가 더 작아지면 3km가 되면 빨려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그걸 부정해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좀 전에 설명한 그 중성자성 같은 경우는 10km거든요. 그 옛날에 3km가 너무 작다고 우리가 버렸는데 아니 10km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나서 한 50년간 핵물리학과 천체물리학이 발전한 거죠. 발전하면서 보니까 뭐 10km짜리 중성자성도 얼마든지 있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그런 천체가 있어요. 어떤 천체는 1초에 막 30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이 1초에 30바퀴를 돌면 그 별 거죽이 남아나겠습니까? 얼마나 원심력이 크겠어요. 다 날아가지. 그런데 날아가지 않는 작은 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0km짜리들이. 그 중성자성이에요. 그래서 관측이 됐습니다. 천체물리학은 관측이 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론이야 종이에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 그런 것이 과연 있느냐?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티븐 호킹이 노벨상은 못 받았죠. 왜? 그 양반이 낸 그 이론 중에 뭐 무경계 우주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론이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호킹 같은 경우는 그 이유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중성자성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뭐 10km짜리 조금 더 밟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다시 50년 만에 먼지를 탁탁 털고 그 이제 블랙홀을 다시 또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참 그 연구가 다시 불붙은 1960년대 후반에 텍사스 대학교에 계시던 그 휠러라는 분이, 존 아치발드 휠러라는 분이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집니다. 예,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블랙홀이 족보에도 없는 천체였고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서 잘하면 블랙홀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블랙홀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블랙홀이 이렇게 쑥 뚫린 시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번 강의를 잘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꼭 앞에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예, 이번은 독립된 강의가 아니에요. 앞에서 블랙홀 공부를 하셔야 이걸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시공간에서 블랙홀이 이렇게 쑥 빠지는 터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블랙홀과 블랙홀이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우주여행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이 빠지게 되면 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주가 어떠한 공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던 이런 통로가 생기면 굉장히 빨리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중력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사과를 이용해요. 그 뉴턴이 정말로 얻어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사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가 있는데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려고 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벌레가 기어간다고 해봐요. 이거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서 구멍을 뚫고 벌레가 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거보다는 빨리 가겠죠. 그래서 학술용어로 벌레구멍이란 말이 생겨요. 진짜로 벌레구멍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mhole이라고 그래요. 벌레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하도 유명하니까 이 벌레구멍까지 학술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원님 덕에 나발 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벌레구멍이 이제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이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우주여행을 하는 얼마 좋은 통로냐. 그동안에 수많은 SF 작가들이 로켓을 타고 다른 별로 가는 그 작품을 쓰는데 별까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뭐 이온 로켓, 뭐 원자 로켓을 만든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려. 그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이 드디어 웜홀이 나오니까 이거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웜홀의 그 과학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을 도와준 로젠이라는 사람이 그 답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웜홀을 갖다가 학술 용어로요.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로젠의 다리, 건너가는 다리, 공간에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는 다리. 정말 학술적으로는 답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풀려요. 근데 문제는 이 블랙홀과 블랙홀이 양쪽 끝에 있으니까 들어가는 건 쉬워. 뭐 쉽지도 않지만 어쨌든 쉬워요. 근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못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나갈 출구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그럼 블랙홀이 연결되면
아무 소용없는 워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F 작가들이 발명을 합니다. 에이, 뭐든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으면 뭐든지 내놓는 화이트홀도 있겠지. 예, 그래서 발명된 것이 화이트홀입니다. 즉 화이트홀은 원래 상대성 이론에 답이 없어요. 이거는 발명된 천체입니다. 근데 화이트홀이 없으면 우리는 여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화이트홀을 그냥 SF 작가들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블랙홀, 웜홀까지는 사이언스고 화이트홀은 사이언스 픽션이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홀은 발명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질과 진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자가 있어요. 어떤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원자를 자꾸 쪼개요. 그래서 자꾸 작은 입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작은 그 입자,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구공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자는 당구공과 전혀 다른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양자라는 입자가 됩니다. 양자란 무엇이냐? 어떤 그 에너지를 갖는 입자인데요. 퀀텀이라고 합니다. 어떤 에너지를 갖는 작은 입자를 말하는데 이 양자가 바로 양성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나 전자나 이런 모든 작은 입자들을 어떤 에너지 덩어리로 볼 때 그걸 통틀어서 양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를 갖다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양자라고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톤입니다. 근데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우리말로는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는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리학에서는 이 프로톤을 양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양자라고 할 때는 퀀텀을 말하고 양성자라고 할 때는 프로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책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우리말로 계속 똑같이 다 양자로 번역한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은 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한 사람이 이 퀀텀과 그 프로톤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번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자는 특징이 뭐냐? 이 작은 입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떨 때는 입자로 행동을 하고요. 어떨 때는 파동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어떤 입자가 월수금은 입자고 화목토는 파동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농담입니다. 예. 근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빛. 우리가 빛은요 광자라는 입자로 볼 수도 있고 전자기파라는 파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엄청나게 작은 입자가 있어요. 전자든 뭐든 좋습니다. 우리는 입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물리학에서 실험할 때 슬릿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입자가 그냥 보통 당구공과 같은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디를 지나갈까? 어디를 지나갈까? 이 입자는요 어딘가를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당구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지나가거나 여기를 지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동시에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양자 규모까지 이게 작은 입자는 파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결파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뭘 떨어져 파동이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파동이 전파에 나가면 여기로도 새 나오고 여기로도 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파동의 성질을 가진 입자는 이 둘 다 지나갈 확률이 있어요. 둘 다 지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입자라는 것이 어디 있다라는 말도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구공 같은 거는 관측 보고 빛이 가서 보고 와서 내 눈에 감각이 되니까 당구공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작은 입자들은 예를 들어 빛이 가서, 빛이 뭡니까? 광자잖아요. 빛이 가서 그걸 때리고 내 눈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입자는 거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불확정성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전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구공과 같은 입자를 생각할 때는 그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전자가 어떤 궤도를 갖고 있었고 반지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수소원자의 전자는 지금 여기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고 그 전자가 요 원에 요 반지름에 존재할 확률이 제일 높은 것뿐입니다. 전자는 요 원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 확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그 확률함수라고 하는 그 psi 대문자, 모든 것이 확률로 나타나는 이 물리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저런 위치도 아주 복잡한 확률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함수는 상당히 많은 마술을 부려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여기 한라산이 있어요. 한라산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조그만 자동차가 있어요. 아이들 타는 모형 자동차가 있어요. 이걸 발로 찬다고 쳐봐요. 이걸 발로 차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자동차가 한라산을 넘어갈 리가 없죠. 중턱은 관두고 요만큼 가다 말 겁니다. 근데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확률이 다 있어요.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입자는 이걸 다른 말로 배리어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 벽을 넘어갈 확률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터널을 뚫고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퀀텀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터널링. 예.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터널을 양 터널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양자역학은 이렇게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항상 그 psi라는 그 함수에 담겨 있다 합니다. 뭐 전공하는 사람들만 압니다만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결국 그 입자와 파동의 그 이중성을 가지고 유도한 방정식입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psi라는 문자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다. 결국 이 입자 물리학을 기술하는 그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psi이다. 확률함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20년대 중반까지 그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에 의해서 물리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자역학에서는 또 하나 혁신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 진공입니다. 진공. 예, 백큐음이죠. 우리는 이제 흔히
뭐 마치 당구공을 생각하는 것처럼 진공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양자역학에서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공도 나름대로 종류가 있어요. 그 양자 장론에서는 뭐 진짜 진공, 뭐 가짜 진공, 영어로 true vacuum, 뭐 false vacuum 여러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이 이 마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 진공은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쌍생성과 쌍소멸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광자가 에너지가 높으면 입자와 반입자를 만듭니다. 전자 경우는 양전자가 반입자입니다. 양전자는 전자랑 뭐 무게도 똑같아요. 질량도 똑같은데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양전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반입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면 바로 소멸돼 가지고 이 광자를 만듭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다 E는 mc제곱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양자역학적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그 쌍생성과 쌍소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pair creation, pair annihilation, 그 쌍생성, 쌍소멸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호킹 복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호킹 복사가 뭘까요? 이것은 호킹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그 호킹의 업적입니다. 1974년에 오래됐죠. 호킹 레디에이션, 호킹 복사, 호킹의 빛.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black holes ain't so black. 블랙홀은 그렇게 검정색이 아니야. 이런 웃기는 말이 나왔어요. 아니 블랙홀이면 블랙이라 해야지. 근데 블랙홀은 black holes are not so black 그 뜻이죠. 블랙홀은 그렇게 그다지 검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블랙홀이 다 검다고 할 때 스티븐 호킹은 아니다 블랙홀은 그렇게 검지 않다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끊임없이 입자와 반입자가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이렇게 합니다. 쌍생성됐다가 여기서 소멸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가 블랙홀이고 여기가 블랙홀의 경계선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사건의 지평선에서 반입자는 들어갔어요. 반입자는 들어가고 입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입자는 블랙홀이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입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블랙홀이 입자를 만든다는 것은 빛을 내는 겁니다. 이 mc제곱에 따라서. 그래서 만일 끊임없이 쌍생성, 쌍소멸된다면 블랙홀은 빛을 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기서 만약 입자가 들어가고 반입자가 나오게 되면 반입자는 바로 또 입자를 찾아서 소멸됩니다. 왜? 입자가 훨씬 많거든요. 우주에는 입자가 대부분이고 반입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그 진공과 쌍생성, 쌍소멸이 마침내 호킹 복사라는 어려운 이론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이후로 이런 분야의 큰 이론적 진전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IT나 지금 뭐 AI 같은 분야는 그 전공자들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에 IT 담당한 분한테 제가 당신들은 언제 쉽니까? 그러니까 관 속에 들어가서요. 뭐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농담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블랙홀 같은 분야는 연구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크게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심한 말로는 블랙홀 전공하면 밥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분야가 바로 이런 분야죠. 그래서 좀 뭔가 좀 서운한 감도 듭니다. 저처럼 블랙홀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뭔가 좀 잘못돼 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분야고 이론이 새로 뚫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진공 개념을 가지고 우주의 그 가장 궁극적인 태초와 종말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빅뱅 직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요, 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 빛나는 별, 은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5%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약 70%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별, 은하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암흑 물질인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다크 매터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다크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 보인다 소리입니다. 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크 매터. 그럼 제가 뒤에 설명할 것이 다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면 마치 우주를 다스 베이더가 통치하는 거 아니냐 그런 농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다크 매터라고 하는 것은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크죠.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정체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70%나 돼요. 이 숫자는 실험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저자마다 다른데 대략 이 정도 됩니다. 5, 25, 70 합해서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그 눈에 빛나는 천체가 5%, 안 보이는 물질이 25%, 나머지는 다 진공입니다. 이 다크 에너지가 이 진공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주는 진공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진공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이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곱이만 더 건너가면 됩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쪽을 설명하려니까 저도 힘드네요. 근데 조금만 참아보세요. 자, 상전이 페이스 트랜지션이라는 것이 우주 초기에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리학입니다. 페이스 트랜지션, 상전이. 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즉 상전이가 뭡니까? 예를 들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고 액체가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 이런 걸 상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도 상전이에요. 근데 상전이라는 것은 이렇죠. 우리가 10도, 5도 해서 0도가 되는 순간 연못에 물이 야 얼자 그러고 착 옵니까? 안 그렇죠. 이 연못이 있으면 10도, 5도, 0도 되면 여기저기 결정이 생기죠. 물의 결정이 여기저기 이렇게 모이고 영하 3도, 5도 내려가면 이제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마침내 연못이 다 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얼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얼음을 계속 우리가 불을 떼면은 온도가 올라가다가 0도가 되면은 이 얼음이 물로 바뀌는 동안은 온도가 0도씨를 유지해요. 안 바뀝니다. 그랬다가 다 물로 바뀌면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상전이는 이렇게 에너지를 머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머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빅뱅이 있고 나서 1초 이내에 어떤 상전이가 벌어지냐면 아까 그 가짜 진공에서요, 폴스 베큐음에서 에너지가 더 낮은 트루 베큐음으로 상전이가 일어납니다. 이때 상전이가 일어나는데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간이 급속히 팽창을 해버려요.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동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빅뱅이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변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자,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지적인 유희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자, 이 우주의 크기라고 쳐봐요. 우주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렇게 커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우주가 갑자기 이렇게 확 부풀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빅뱅 직후에는 양자장론의 그 양자장의 상전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야, 이거는 1981년에 구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학회에 갔었는데 그때 펜로즈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이 펜로즈라는 분은 영국 케임브리지에 호킹이 있으면 옥스포드에는 우리 펜로즈가 있다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인플레이션 우주를 안 믿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학회에서 인플레이션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가 이게 발표를 하니까 이 양반이 넌센스 하더니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처음에는 이게 뭐냐, 빅뱅이 뭐 얌전하게 우주가 그냥 커지던 속도대로 이렇게 커져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까지 막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게 맞는 거로 돼 있어요. 맞는 거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 하는 동안은 우주가 청력이 작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청력이 작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도론의 자기 공식에다가 우주상수 람다를 집어넣었더니 이 청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인플레이션을 하게 되면 우주상수가 기환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거 괜히 얘기했네, my biggest blunder, 창피해 죽겠다 이렇게 한 얘기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가 맞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주가 도입되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우주가 새끼를 낳아요. 이거는 제가 SF가 아닙니다. 현대 가장 그 평행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가장 우주론의 최전선의 지식입니다. 자, 아기 우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주가 거품 우주가 돼요. 무슨 뜻이냐? 상전이는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연못물이 이렇게 다 얼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바뀔 때는 한 번에 다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다가 인플레이션이 멈출 때 우리 전부 다 스톱, 합주기가 됩시다. 이렇게 멈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인플레이트 해가지고 확 커지다가 어떤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정지됐는데 어디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계속 커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스톱됐고 여기는 삐져나가고 똑같죠. 어떤 부분은 얼음이 되고 어떤 부분은 물이 되고 이런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인플레이트를 하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이 인플레이트를 다 멈췄는데도 이 급팽창이 남는 곳은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면 쑥 빠져나가게 되고 이 기하학적 구조가 웜홀이 돼가지고 웜홀은 소멸됩니다. 웜홀은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독립된 아기 우주가 어미 우주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런 것들이 얼음판 하나가 다 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이런 것들이 마치 수없이 많은 버블처럼 버블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우주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들은 다 서로 평행 우주가 되고 전부 다 갈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책에서 그 내용을 따왔습니다. 어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우주가 탄생해서 약 10억 년이 지나는 동안 최초의 천체들이 태어났습니다.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끊임없는 별들의 핵융합 과정에 의해서 언젠가는 수소와 헬륨이 다 고갈될 것이다. 그러면 별의 탄생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은하들은 백색외성, 중성자성, 블랙홀과 같은 별들의 시체만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약 1조 년 후의 일이다. 더 이상 미래를 언급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1조 년 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결국 현대 우주론도 극한의 시간과 공간에 이르면 과학이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돼버린다. 동양에서 사유를 바탕으로 제안된 우주론이나 서양에서 수식으로 얻어낸 우주론이나 근본적으로 영성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양의 우주론을 무조건 비과학적인 것으로 폄훼하며 서양의 우주론만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집필하면서 여러 번 문장을 고쳤어요. 동양의 언어로 이미 밝혀진 서양의 우주론을 설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정역 같은 것의 등장으로 동양 우주론의 시즌 2가 시작됐다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정역은 많은 천문학적 해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적 관점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역으로 인플레이션 우주도 전 기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조 년 뒤를 얘기하는 거나 말이 1조 년이지 그거나 세 번째 강의에서 설명됐던 천부경의 마지막 일종무종일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천지 만물 끝을 맺는 근본이나 무로 돌아가 마무리된 하나다. 이건 단순히 말장난이냐? 저는 느낌이 이런 말의 그 어감이 우리 상대론적 우주론에서 기술하는 종말과 너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빅뱅도 일시무실과 뭐가 다르냐? 하나는 천지 만물이 비롯된 근본이지만 무에서 비롯한 하나이다. One is the beginning, from nothingness begins one. 결국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한계라는 것은 뭐 똑같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만화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주신령과 제자들. 자, 우주신령이 속으로 이제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정말 꼭 빅뱅 실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구신령이 실습을 해야 확실히 이해하지요 하고 고집을 부려서 빅뱅을 재현합니다. 뭐 이렇게 됐겠죠. 뭐 이제 폭발하고 나서 은하신령이 소화기 들고 와서 하는 말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웃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으로써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셨으면 굉장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